오늘은 신주쿠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주쿠 캡슐 호텔에 머물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었죠. 오늘은 신주쿠역을 가로질러 무료 전망대로 유명한 도쿄 도청사를 둘러봅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 구강에 신사도 놀러가고요. 도쿄돔 인근의 저렴한 호텔에 숙박을 하게 됩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야스쿠니 신사로 놀러갑니다. 일단 아침을 먹어야겠죠. 아침밥은 신주쿠역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우동집. 식당에 들어가니 이라샤마생 하면서 저를 반겨주네요. 이제 더 이상 일본 식당이라고 특이할 게 없더군요. 그냥 동네 분식집에서 우동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메이지 신궁이란 곳이에요. 일본인들에겐 참 의미 깊은 곳인데요. 해마다 정초가 되면은 수십만의 일본인들이 이곳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신궁이란 이름답게 신사치고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또 저를 놀라게 한 건 열심히 비지를 하시던 아저씨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족족 이렇게 다 모으시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장비로 공원을 아주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워낙 커서 신사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숲 같았어요. 군데군데 모아놓은 낙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느 신사와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촬영이 가능하지만 이 안쪽은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역시나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고요. 입구에는 거대한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어요. 나무 아래로는 행운을 기원하는 푯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글을 쓰려면 돈을 내야 했죠. 푯말에는 세계 각국의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게 해달라는 글도 보였죠. 각양각색의 부적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었어요. 만화에서나 보던 귀여운 신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어요. 다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는 기도를 드리기에 바빴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진 찍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연인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저마다 최첨단 장비를 총동원해서 사진들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거대한 도시 도쿄 한복판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공원을 나서자마자 복잡한 도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도쿄 도청사란 곳이에요. 무료로 개방되는 전망대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자, 도착했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도쿄도청사입니다. 이곳이 도쿄도청사 정문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요. 도착했습니다. 이곳입니다. 도쿄도청사는 일종의 쌍둥이 빌딩인데요. 건너편에도 똑같이 생긴 전망대가 있다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런 멋진 전망대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도쿄도청사를 빠져나와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야스쿠니 신사예요. 여느 신사와는 달리 주변 담벼락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처럼 생긴 길을 한참을 가서야 야스쿠니 신사 입구에 도착했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생긴 건 뭐 딱히 별다를 게 없었어요. 일반 신사들보다는 건물이 크고 깔끔했습니다. 대로변부터 신사 입구까지 꽤나 긴 통로가 이어져 있어요. 동상들도 몇 개 보였습니다. 도쿄 3대 동상 중 하나인 오무라 마스지의 동상이 보였습니다. 그때 천둥이 와락 울리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관광객들이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나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내리쬐어요. 신사 안에서 북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기도를 하더군요. 신사 뒤편으로는 메이지 신궁에서 봤던 명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쨍한 가운데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종이 우산을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신녀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신사 내부에는 유식한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입장료가 너무나 비싸 패스하기로 했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더 달려서야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라이브 맥스라는 저렴한 호텔입니다. 일본 호텔답게 굉장히 좁았지만 시설들은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춰 있었고요. 프론트 직원은 한국인이었어요. 신기하죠?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러 왔다고 하는데요. 오래간만에 한국인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근처에 마트가 있었습니다. 마트에는 저렴하고 맛있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오래간만에 마트를 털털 털어 조촐한 파티를 벌이고 주무셨다는 이야기? 오늘은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고쿄를 따라 로폰기로 향했어요. 고쿄 둘레길을 도는 마라톤 대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열흘 넘게 도쿄에 있었더니 이제는 도쿄의 지리가 환해졌어요. 로폰기까지 지도도 보지 않고 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로폰기 힐스예요. 로폰기 힐스에는 거미 한 마리가 아주 유명한데요. 관광객들이 뭔가 메모를 해가면서 열심히 관람을 하더군요. 야트막한 언덕이지만 저 멀리 도쿄타워가 보이고요. 모리타워를 중심으로 럭셔리한 쇼핑몰들이 즐비합니다. 마침 모리타 박물관에서 건담 특별전이 하고 있었는데요. 웬만하면 보고 싶었지만 입장료가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모리타워 아래로 멋들어진 아사히TV 건물이 보였습니다. 방송국 로비는 마치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저야 일본 TV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체 다 뭔가 싶었죠. 그러다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도라에몽인데요. 이때가 마침 도라에몽의 생일이었다고 하네요. 생일 축하한다, 에몽아. 로폰기에서 재밌게 논 저는 근처 아크힐로 향했습니다. 적당한 곳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그 맛있다는 편의점 어묵을 사 먹었어요. 일본에 가면 편의점 어묵 꼭 한번 먹어보세요. 아크힐에는 벼룩시장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렇게 럭셔리한 동네에서 벼룩시장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했지만 왠지 특별한 걸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마침내 시간이 되었고 저는 선토리홀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클래식 인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저는 너무나 기대되었죠. 그리고 선토리홀은 밖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틀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엄청난 공간이 나왔습니다. 마치 동굴 속 거대한 회랑 같았어요.
마침내 지휘자의 손끝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일본 사람들은 기침 소리도 참아가며 음악을 듣더군요. 선토리홀은 유명한 마에스트로 카라야네 감독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음향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콘서트홀이라고 해요. 그 명성답게 소리의 울림과 잔향이 뛰어났습니다. 거기에 일본 관중들의 매너까지 더해져 귀가 호강하는 기분이었어요. 공연이 마치고 서둘러 도쿄를 떠났습니다. 퇴근 무렵 도쿄의 거리는 차량들로 붐볐어요. 하루쯤 도쿄에 더 머물렀다 내일 출발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대로라면 영영 도쿄를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죠. 가는 내내 자전거 도로가 깔끔하게 놓여져 있더군요. 해가 저물 때쯤 도쿄의 경계까지 나갈 수 있었고요. 또다시 시골틱한 풍경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거대한 다리가 나왔는데요. 다리 위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연날리기 딱이었죠. 다리 아래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캠핑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조금 더 달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리 아래 텐트라도 쳤다가 물난리라도 나면 다리를 넘자 여기부턴 가와사키시였어요. 며칠 동안 편히 쉬어서인지 저는 힘이 펄펄 넘쳤습니다. 이런 언덕도 으쌰으쌰 올라갔죠. 달리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저와 똑같은 세팅으로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객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여자였어요. 이 험한 도로를 이 시간에 달리고 있다니 걱정이 되어 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저를 보자 쏜살같이 도망치더군요. 그렇게 저는 혼자 외로이 쓸쓸히 어느 도로가에서 도시락을 까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새벽 1시까지 잘 곳을 찾지 못하고 자전거를 달려야만 했다고요. 얼굴을 보여주고 가! 짠! 구독하겠습니다. 별이님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세요. 모험 별이 화이팅!